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주 시간을 내지만 부모님들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노인들의 행복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노인 인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 법안들, 입법 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노인들은 행복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 폭력이라든지 감금, 특히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돌보기 힘드니까 골방에 가둬둔다든지. 게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인 빈곤까지. 서울에 지하 들어가면 노숙자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한 달 동안 잤어요. 거기서.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인권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 즉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현실을 매 맞고 사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8,600여 건에서 2013년 만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접수된 노인학대는 한 1,100여 건입니다.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들은 3,520건 정도고요. 09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32%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학대 유형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욕설이라든지 어르신을 갖다가 모든 결정권 안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어르신 스스로를 갖다 위축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정서적 학대고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든지 감금, 특히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돌보기 힘드니까 골방에 가둬둔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대 행위자는 자녀가 가장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학대 행위자 중 아들이 40.9%에 달했고 배우자가 17%, 딸이 15.4%를 차지하고 있어 학대자 절반 이상이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대받은 노인들은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쉼터에서 생활 중인 피해 노인들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쉼터에서는 학대받은 노인들이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자녀로부터 유기학대를 당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공장이 운영을 못하니까 이제 월급 반 몇개도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 났어요. 덤프차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어져가지고 입원하게 됐어요. 다쳤지, 일을 못하지. 20만 딱 주는데 나한테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왔죠. 또 20만 원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갈 데 있어요? 갈 데 없어도 서울에 지하 들어가면 노숙자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한 달 동안 잤어요. 거기서 10월달 되지 추니까 또 관리소가 또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했죠. 그래서 불안하려고 얘기했는데 여기 소개해 주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거기 두 분이 다 같이 듣다고요. 가지 마세요. 유기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노인들은 자신이 심각한 학대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식이
그런 학대를 할 경우에는 어른들이 그냥 한두 번의 그런 걸로 오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수년간 그렇게 학대를 받으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심각한 경우로 오세요.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러면 보면 뭐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터진 상태에서 이제 119에 실려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너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계시다가 본인은 막 아니라 그래요. 넘어졌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을 감싸주는 게 부모기 때문에요. 부모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신고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현장 조사의 어려움, 피해자 보호 미흡 등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4월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바로 노인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 범죄가 대단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 행위를 당한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를 하고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 처벌을 하고 보호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노인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노인 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법률을 만들고 종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건강한 이 가정 그리고 또 건전한 이 가족 관계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에서는 우선 피해 노인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 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노인학대 행위자와 노인학대 범죄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 조사 의무 및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와 처벌, 그리고 응급조치가 골자인 특별 법안. 그렇다면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개입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에서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일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긴 하지만 노인학대 사건으로만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이제 중독장애 같은 것도 많습니다. 알코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학대 피해 어르신들도 보호를 하고 학대 행위자들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학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해서 적절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 노인들이 직면해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상황일 겁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여생 또한 길어져서 이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자녀들 또한 장기 불황 속에서 살림이 빠듯한데도 부모의 생활비나 용돈을 챙기느라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66세에서 75세 노인 평균 빈곤율은 11%지만 한국은 45.6%로 4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고 있을까? 상당수의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 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49.5%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소득세법에 조항을 신설해서 자녀가 부모님들께 이제 용돈을 주는 경우에 1년에 한도를 정해서 이제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일단 법률 개정안에는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 매월 보면 한 50만 원 정도를 상정하고 일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뭐 세금이 감면된다고 해서 용돈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좀 더 용돈을 좀 주고 또 그런 자녀들이 좀 증가할 것이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핵가족화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약간 전통적인 효사상이 좀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그것도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자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그 현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 노인 부모님께 현금이 아닌 무슨 계좌이체라든가 어떤 입증되는 자료로서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좀 그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빈곤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나 기타 다른 공적 부조나 무슨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이 용돈이 세금에 반영됨으로써 이 소득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 노인층이 이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존에 받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박탈당하지 않도록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나 세금 체계 간의 이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인 관련 법안들의 목표는 결국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일 겁니다.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마련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에 제가 내놓은 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부 반대도 있고 일부 찬성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사회가 이제 도덕도 위기고 가치관도 위기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핵가족화되면서 없어진 가정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어느 정도 노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내놨고, 그리고 이 법안이 논의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전통적인 효사상이나 우리 가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고되고 좀 재기능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로부터 이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다. 100가지 행실의 으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효정신, 효도 사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서 이런 범죄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학대자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면 가장 좋은 그런 그 바람이고 이상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노인은 처음부터 노인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범죄에 대한, 학대에 대한 문제는 언젠간 우리 미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인 범죄 학대 근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일컫는 말인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2030년경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는 바로 내 부모 혹은 멀지 않은 미래의 나, 즉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행복은 우리나라 전체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될 텐데요. 고통스럽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들이 보완을 거쳐
실효성 있는 법으로 완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하나의 완성도 높은 창작물은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활용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큰데요. 하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성공을 거두면서 4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쓴 작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1,85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2차적 창작권 등 미래 수익까지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저작 재산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 재산권의 사전 양도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자가 저작 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양수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교통카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교통정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료를 민간에 공개할 경우 통신 데이터, 지리 정보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걱정이 되는 것이 이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의 통행 실태 파악을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 자료 형태로 가공해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교통카드 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캠핑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며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캠핑. 최근에는 텐트 내부에 TV, 냉장고 등 편의시설과 캠핑 도구가 갖춰진 글램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인천의 한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캠핑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데 나중에 옆에 불이 붙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화기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이 날 거다라는 생각들을 솔직히 많이들 안 하고 놀러를 오는 것 같고요. 가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캠핑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야영장업의 범주에 글램핑과 같은 고정된 시설을 포함하고 야영장에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을 설치하며 관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에서는 국립공원 등 국유림, 공유림에 조성된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내용을 담았는데요.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5월.
캠핑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안전수칙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텐트 안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가스 랜턴을 켜놓은 채 잠이 들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다 쓴 부탄가스라 하더라도 버너 곁에 있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안전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은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또 노인 30%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인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확인해 보시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등 요양 등급에 따라 15%의 비용을 부담하면 하루 4시간씩 최대 27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평구의 딸부부와 사는 김선숙 할머니는 올해 94세의 고령으로 관절이 굳어 두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는 노인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9시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물이 없나 보다. 밤새 불편한 데는 없었는지 할머니 안부부터 챙기는데요. 하루 4시간씩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세수랑 하세요, 양치랑. 90을 훌쩍 넘긴 고령에도 다리가 불편한 걸 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낼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와, 할머니 너무 고우시다. 세수하니까 어떻게 개운하세요? 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에 한해 지원되는데요. 요양 등급은 질병과 신체 수행 능력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눕니다.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는 2등급을 판정받았는데요. 시원하세요? 재가 서비스는 세수와 목욕은 물론 식사와 가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온 뒤 할머니 표정도 무척 밝아졌습니다. 많이 잡수셨어요? 많이 잡수셨어? 많이 먹었어. 예. 속이 편안하지요? 예. 유일한 혈육 딸부부와 함께 산 지는 12년째인데요. 건강하던 할머니가 거동할 수 없게 된 건 5년 전 노환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면서부터입니다. 사위와 딸 역시 고령으로 할머니를 돌보기가 벅찼습니다. 언제부터 이 재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 사비로 요양사님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이제 시작을 했다가 2년 채 못 돼가지고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이 요양사 이 비용도 안 들어가고 요양사님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지난 1월 하루 4시간 총 20일 동안 이용한 비용은 87만 원.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 본인 부담은 없는데요. 담당 요양보호사는 고령인 만큼 할머니의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도 이게 욕창이 생길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보니 할머니는 자주 욕창으로 고생했는데요. 욕창이 조금 나가지고 생겨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양사님이 그게 신경을 100% 쓰고 하시더니 결국에 그 욕창을 깨끗이 낫게 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이 참 좋아졌지요. 할머니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를 못 다니고 내가 볼 일도 제대로 못 보러 가고 지금은 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볼 일도 다 보고 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이 돼갖고 있고 지금은 너무나도 편코 저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등급을 받은 모든 수급자는 제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증인 1, 2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선택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등급이 결정되면 어르신에게 맞는 제가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기록한 일종의 케어 플랜인 표준 이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단 말인데요. 김선숙 할머니는 욕창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월한도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은 실제 이용하신 비용의 15%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으시고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50%로 경감이 돼서 실제 이용한 금액의 7.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서비스의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최고 중증인 1등급 118만 5,300원부터 최하 76만 6,600원까지인데요. 본인 부담금은 한도액의 15%로 1등급의 본인 부담의 경우 17만 6천 원입니다. 등급 판정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토대로 결정되는데요. 인정조사팀은 얼마 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김철수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느 정도 지금 되시는지 그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나무 한번 해서 나무, 가구, 자동차, 모자.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데요. 인정조사를 통해 신체 수행 능력과 인지 그리고 생활 환경을 파악한 후 필요시 의사소견을 물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는 어떤가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 달에 도입이 돼서 첫 해는 21만 명이 장기요양 그 혜택을 받았고요. 제도 도입 7년째인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의 6.6%에 해당하는 43만 명의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 제도 도입 당시보다 약 2배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가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의 6.5%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